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 역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운동 역학은요,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자, 대부분 이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요, 이 과목 자체가 아무래도 가장 과학적인 학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과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소 어렵고 또 각종 공식,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들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자체 통계 조사를 보면은 우리 필기 과목 7개 과목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5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5개 중에 심리학, 그리고 생리학, 역학 이 세 가지가 가장 선택 빈도가 적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 4가지가 있죠. 사회학, 교육학, 체육사, 그리고 스포츠 윤리. 이 4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 과목을 여기 나오는 3가지 과목 중에 고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심리학이 그나마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생리학, 그 다음 역학 순으로 적어지는데 심리학 자체는 아무래도 인문사회 쪽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생리학과 역학 자체는 자연과학에 가깝다 보니까 선택을 비교적 덜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생리학은요, 그래도 보디빌딩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선택을 하는 경향이 보여서 이 생리학과 역학 둘 중에는 조금 더 인원이 나오는 편이지만 역학 자체는 그런 인원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응시하는 인원이 적다. 자,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3가지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문제가 출제됨에 있어서 이 3가지의 차이는 크게 없다. 자, 일단 문제 난이도, 출제 난이도야 매년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더 쉽냐라고 한다면 심리학, 생리학은 내용이 일단 많습니다. 내용이 7개 과목 중에 가장 많고 25년 강의 기준으로 각각 한 4시간씩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생리학은 내용이 좀 많은데 역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내용 자체는 어렵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적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부할 때 유리한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과목 중에 한 가지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자신 있게 이 역학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역학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특징은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 이 역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보면 오히려 쉽습니다. 개념적인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과목은 가장 실생활과, 여기서 이제 실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스포츠 지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과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다양한 스포츠에서 다양한 동작을 지도할 때 이러한 역학적인 원리를 알고 지도하는 것과 그냥 자기가 했던 경험에 의존해서 지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과목입니다. 자, 이 역학을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기와 이해 중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을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처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례를 계속 들어드리는데 그런 사례 속에서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자연스레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암기를 해도 늦지가 않다. 내용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자,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가볍게 보자. 가볍게 보면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암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 이제 실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했던 개념, 공식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를 한 2, 3년 분량 정도를 한번 풀어보시면 얼추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이런 과목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운동역학은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역학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동역학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역학이란 어떠한 과목인가? 뭐 사람들이 적게 선택하는 과목 이런 거 말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움직임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학은요, 일단은 물리학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물리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의 법칙을 설명하는 학문인데 역학은 그 중에서 무엇에 관련한 것? 여기 보이는 힘력자, 주로 힘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운동역학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운동이 있죠.
운동은 움직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운동역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본문에서 역학의 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운동역학이란 어떠한 학문인가? 움직임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자, 먼저 나오는 움직임, 무엇인가 움직였대요. 그게 뭐 물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의 몸, 인체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을 움직이게 한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해서 물체와 인체가 어떠한 움직임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탐구하는 게 운동역학이다. 자, 그러면 먼저 움직이게 한 원인을 살펴봅시다. 자, 움직임을 일으키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자면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계속해서 가장 많이 들어볼 용어입니다. 바로 힘입니다. 힘. 자, 힘은 많이 들어보셨죠? 힘은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하는 건데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 힘을 다 어렴풋이 알고 느끼고 있다. 자, 일단 무슨 역자 들어가면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다 느끼고 있는 힘 하나가 있죠? 예를 들면 중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력은요, 인체에 작용을 해서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죠. 보통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점프를 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죠. 또는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서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힘인 거고요.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무줄이 있을 때 고무줄을 쭉 늘렸다가 놓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탄성력 이런 것도 힘인 거고 움직임을 일으키잖아요. 야, 플러스 뭐 스포츠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을 강하게 차죠. 그러면 내가 찬 만큼 땅이 나를 밀어주는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면 발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결국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인 거고요. 뭐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력도 있을 거고 뭐 세상에는 수많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작용을 하면 뭔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형태가 변형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치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찰흙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주먹으로 여기를 꽝 쳐요. 그러면 이 찰흙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바뀌죠. 자, 이렇게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그 물체, 인체의 형태가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는 공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공을 뭐 발로 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공은 어떻게 돼요? 발로 찬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이 공은 형태가 변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했다? 위치가 변화했다. 자, 그때 우리 운동 역학에서는 이렇게 이 위치가 변화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속도를 가졌다 또는 가속도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운동 역학이란 결국 운동 상황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이 힘에 의해서 상태라고 하는 것, 그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뭐다? 운동역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방금 말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F는 ma다. 자, 바로 이 공식이죠. 자, 이 공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초중고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F는 ma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새삼 이게 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공식 자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 공식에 진짜 담겨진 의미는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면 특정한 질량을 가진 물체, 인체가 가속도가 생긴다. 위치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임의 원인, 힘이 작용을 했고요. 그 힘에 대한 결과가 형태가 변형이 되거나 위치가 변화가 되는 게 F는 ma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는 ma라고 하는 말은 운동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시겠지만 운동역학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 단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힘이라고 하는 것, 원인을 주로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운동역학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학문으로서의 운동역학 안에 운동역학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는 힘을 주로 다루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균형, 안정성, 평형을 주로 연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력학이라고 부르고, 여기와 완전히 상통하지 않지만 이런 질량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위에서 봤던 위치 변화,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운동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크게 보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운동역학 안에 동력학과 여기 보이는 정력학이 있고요. 이 동력학 안에는 운동역학과 운동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뒤에서 다시 볼 건데, 자, 여기 보이는 부분이 우리 운동역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던 정력학, 동력학 들어있고요. 동력학에서도 운동학, 운동역학 들어있습니다. 자, 그때 이러한 정력학, 동력학들은 주로 기본적인 원리, 물리적인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단순하진 않거든요. 하다못해 아주 단순한 걷기 동작이라고 해도 우리 신체 각 분절이 각자 다 따로 움직이죠. 뭐 조화롭게 움직이긴 하지만 머리, 어깨, 뭐 팔다리, 무릎, 발목 다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또 협응을 하면서 걷기라고 하는 동작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만큼은 이렇게 단순하게 연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운동역학 파트에서는 이 생체역학이 좀 따로 나옵니다. 뭐 전공서에 따라서는 생체역학 또는 인체역학이라고도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2단원에서 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일과 에너지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제 적용, 응용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가 이제 운동역학의 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핵심 키워드를 설명을 하기 전에 운동역학 개관은요, 여기 파트까지만 간단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생리학처럼 각각의 단원을 자세하게 설명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설명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굳이 뭐 2번씩이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문에서 충분히 자세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가는데, 자, 물론 여기도 생리학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단원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나눠서 배웁니다. 하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생리학도 그랬죠. 뭐 근육계, 순환계, 호흡계 다 따로따로 배우지만 결국 우리 몸을 하나를 배우는 과정에서 좀 더 쉽게 배우기 위해서 나눠서 배우는 거라고 했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수학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를 때 덧셈, 뺄셈부터 뭐 곱셈, 나눗셈 하나하나 연습을 해나가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수를 계산을 할 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응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역학도 이런 생리학이나 수학하고도 같다. 자, 여기 나오는 정력학, 동력학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지만 이제 모두 배우고 나서 이제 실제 스포츠 동작 또는 운동 연구에 가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아우르는 경험을 또 하게 된다.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핵심 키워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력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력학, 자, 말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때 여기 정지에 있는 공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아무런 힘이 작용을 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만 이 정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하나의 공을 왼쪽에서 밀고 있고요. 똑같은 힘으로 오른쪽에서 또 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두 힘이 같게 되면서 이 공이 정지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것도 정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때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것을 기호와 숫자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래 나오는 게 V는 0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속도가 0이다 라고 나오고, 속도가 없는 것을 우리는 정지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력학은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안정, 균형, 평형, 무게중심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런 균형, 평형들은 스포츠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 예를 들면 쇼트트랙이라고 해봅시다. 쇼트트랙은 굉장히 이 트랙이 짧으면서 얼마나 원심력, 구심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곡선 구간을 돌 때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때 사용을 하는 어떤 원리들은 이런 정력학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뭐 그 이외의 운동 보면은 뭐 유도, 주짓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넘어뜨리죠. 레슬링도 마찬가지. 그러면 상대방의 기술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버티는지도 우리는 이 정력학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본문에서는 3단원의 인체 역학에서 안정성과
그리고 지뢰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동력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학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위치 변화와 관련된 운동화학, 그리고 힘과 관련된 운동역학으로 또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때 운동학은요, 움직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의 결과는 다시 말하면 위치 변화라고 했는데, 자, 여기 운동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10분 동안 움직여봐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구마구 움직여서 10분 있다가 특정한 지점에 딱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분 동안 움직였던 이 궤도 있죠. 이 전체적인 길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리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 자, 이것을 거리라고 부르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분이 시작될 때 첫 시작 지점과 끝날 때 지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의 직선 거리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위라고 부른다. 자, 이 거리랑 변위는요, 위치 변화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특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이동하였는가, 또는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가 되겠고, 이때 각각의 용어 아래 기호를 제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거리는 D, 변위는 S인데, 자, 이러한 기호는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사실 기호는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글씨를 다 쓰기는 어렵겠죠. 뭐 관성 모멘트, 뭐 에너지, 일률 이렇게 쓰기 어렵습니다. 귀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보통 말을 줄여요. 이 기호도 말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거리의 D 같은 경우는 거리가 영어로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가 D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냥 앞 글자를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위에서 봤던 V 있습니다. V가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가 영어로 벨로시티거든요. 그럼 벨로시티의 첫 글자 V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장 앞에 말을 가지고 줄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막 따로 막 줄줄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 지금은 일단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자, 변위 같은 경우는 S를 씁니다. 사실 변위도 영단어로는 디스턴스를 쓰는데 앞에서 지금 D를 쓰고 있죠. 둘 다 D를 쓰게 되면은 용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변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3차원인 공간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S를 가져와서 변위는 S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위치 변화도요. 지금은 한 명이 했지만 두 명이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도 막 움직이겠죠.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비교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값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속력 또는 속도라고 부른다. 자,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속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역학 안에서 특히 운동학적인 분석에서는 거리와 변위를 구분을 해서 쓰고요. 만약 거리와 변위를 구분해서 쓴다라고 하면 속력과 속도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속력은요, 전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고요. 속도는 변위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자, 요거 헷갈릴 때는 거리에 리을이 있고요. 속력에 리을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아실 수가 있고. 자, 기호를 보면은 둘 다 V를 씁니다. 둘 다 V를 쓰고 거리 T를 T로 나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눈 T가 뭘까요? 바로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으로 나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기호들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 나옵니다. 가속도 우리 앞에서 봤죠? 악셀레이션 A라고 쓰고, 자, 가속도는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가 한자어로 더할 가인데 속도가 더해지는 거죠.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10km, 20km, 30km 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속도가 더해지죠. 지금 가속도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똑같이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10km, 10km/h, 10km 이렇게 간다라고 해봅시다. 속도는 있죠. 속도는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뭐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는 겁니다. 네, 이러한 상황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속도가 없는 상태는 또 가속도는 0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각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속도는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운동 중에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전 운동. 자, 이런 회전 운동은 일단 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발레리나가 한 명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자리에서 마구마구 돕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도니까 거리는 없죠. 거리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움직임은 일어나지만
운동학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전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회전은 축을 중심으로 물체든 인체든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때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서 봤던 거리나 변위로 구하지 않고 이제 회전한 각도로 측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몇 도 정도 움직였는가, 그것을 구하는데 그게 바로 각속도가 됩니다. 회전한 각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요. 자, 소문자로 W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W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오메가. 자, 역학에서 이런 그리스 문자가 조금 헷갈려요. 다시 한번 지우고. 자, 그리스 문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뭐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쭉 간다면 그리스 문자로는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자, 요런 건데 운동 역학에서 왜 갑자기 그리스 문자를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W라고 하는 알파벳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W를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더 큰 개념이 쓰고 있으면 나까지 이걸 쓰면 헷갈리죠. 그럴 때 이것을 그리스 문자로 차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자, 이 W 지금 누가 쓰고 있을까요? 자, 뒤에서 보겠지만 아래 내려가 보면 1,2라고 하는 애가 쓰고 있습니다. 와트라고 읽고, 자, 운동역학에서는 이런 게 좀 많습니다. 단순하게 단어에서 앞글자만 따오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개념에서는 그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덜 쓰는 용어 개념에서는 소문자로 가져와서 그리스 문자로 읽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운동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것은 힘, 폴스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봤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토크입니다. 토크. 자, 토크랑 힘은 사실 같습니다. 근데 힘 같은 경우는 선 운동에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토크 같은 경우는 회전 운동, 각 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토크는 우리 어디에서 들어보셨을 거냐면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토크렌치 같은 거 씁니다. 뭐 정비 수입할 때. 이 토크렌치 같은 경우는 토크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 나사를 돌릴까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회전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돌리는가. 그래서 토크는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크를 언제 느꼈냐면 뭐 옛날에 놀이터 가보면 요런 놀이기구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이 있으면은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는 거. 저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바깥에서 돌리면 이 힘이 작용을 해서 이 놀이기구가 돌아가죠. 요런 형태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놀이터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 제 기억에는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의자 한 2개 정도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토크를 발휘를 하는 거죠. 돌리는 힘을 작용을 하는 건데, 자, 토크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 보면은 T라고 써 있는데 요것도 자세히 보면 T 같은데 살짝 이상하죠. 요것도 그리스 문자입니다. T가 아니고 타우라고 있고, 사실은 이제 T입니다. T인데 이제 그리스 문자로 타우라고 있고요. 그러면 T도 누가 쓰고 있겠죠? 누가 쓰고 있을까요? 위에서 얘가 쓰고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큰 놈이 쓰고 있기 때문에 토크가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타우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운동량 나옵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같이 보면 좋은데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같이 나오고요. 자,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특정한 물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때 그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동을 하는 것을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움직이는 정도를 뭔가 비교하고 써먹으려면 수치화하고 싶어요. 기호로 쓰고 숫자로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이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공식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면, 자, 2개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고 둘 다 속도는 같아요. 100km로 달린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A는요 25톤 트럭이고 B는 경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속도지만 뭔가 딱 봐도 운동량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운동량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운동량은 언제 특히 느낄 수 있냐면 충돌을 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체와 물체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 이 운동량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됩니다.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여기 있는 2개의 자동차가 어떤 벽에 가서 부딪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벽에 전이가 되면서 벽이 무너지고요. B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A보다 좀 덜 하겠죠. 그래서 벽에 어떤 손상을 가게 되는데 그 차이가 일어나죠. 그때 이렇게 2개의 물체가 부딪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을 할 때 뭐 물론 어떠한 충격력을
몇 초 동안, 몇 시간 동안 작용을 했나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운동량이 어느 만큼 변했나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량은. 그래서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런 운동량과 충격량은 스포츠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같은 스윙을 해요. 골프든 뭐 야구 배트 스윙이든 배드민턴이든, 그때 한 번은 무거운 채를 들고, 무거운 배트를 들고, 한 번은 가벼운 배트, 가벼운 채를 들고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같은 속도로 스윙을 해도 이 공에 전달하는 물리량은 굉장히 다르죠. 특히 무거운 것을 들고 같은 속도로 쳤을 때 훨씬 더 멀리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상황에서 중요해서 자주 쓰이고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요. 자, 운동량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써야 될까요? M을 써야 되는데, 자, M 또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 쓰고 있느냐면, 여기는 지금 없나요? 우리 앞쪽에 있었죠? M은 질량, 매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같은 경우는 P를 씁니다. 소문자 P를 쓰고, 충격량은 이제 J를 쓴다. 자, 그 다음 관성 모멘트 나옵니다. 관성 모멘트. 자, 관성 모멘트는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보면 회전 운동을 할 때의 질량을 말합니다. 질량. 우리가 위에서 운동량 얘기를 했었죠. 운동량은 MV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선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 각 운동을 분석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질량 대신 관성 모멘트 I를 쓰고요. 위에 나와 있는 V, 속도 대신 각속도 오메가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선 운동량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각 운동량이 되는 건데, 그때의 관성 모멘트를 말한다. 자, 이 관성 모멘트는요, 회전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자, 시소가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판때기가 하나 있고요. 판때기가 하나 있고, 가운데 이제 축이 있겠죠. 그리고, 자, 1번, 2번, 3번 자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1번, 2번, 3번이 있고요. 반대쪽에 내 친구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내 친구가 앉아있고, 자, 이제 내가 가서 1번에 앉을지, 2번에 앉을지, 3번에 앉을지를 정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먼 쪽에 앉으면 이 시소가 많이 내려가고요. 가까운 쪽에 앉으면 덜 내려갑니다. 나는 내 몸무게는 똑같은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멀수록 나는 무겁게 느껴지고요. 가까울수록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 회전 운동에서는 이렇게 축으로부터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내 질량이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관성 모멘트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스포츠 상황에서 아주 밀접하다. 우리가 이제 결국 이 빠르게 회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는 뭐 다이빙도 마찬가지, 체조 동작도 마찬가지인데, 빠르게 회전을 하려면 몸을 웅크려야 되는데, 몸을 웅크리는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관성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몸을 웅크리면 내 무게중심이 축으로 더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더 회전을 일으키기 좋아지게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같은 운동량일 때는 내가 회전축으로부터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아래 생체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해부학적 기초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겁니다. 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육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관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능해부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능해부학은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 시험에서 이제 구술 시험에 보통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4문제 중에 가끔씩 한 문제 정도 이런 해부학적 기초, 기능 해부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디빌딩 준비하시는 분이면 생리학 일단 공부하시고, 다른 과목을 일단 보신 다음에 역학에서 이 생체역학 부분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단원에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의 앞과 뒤는 어딘가, 위와 아래, 뭐 가까운 쪽과 먼 쪽,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뭐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일과 에너지입니다. 사실 완전히 마지막 단어는 하나 있는데, 이런 개념적인 내용은 여기가 마지막인데, 자, 여기는 이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던 여러 가지 원인, 결과, 상황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움직임은 결국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의미 있는 움직임이 결국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공식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힘 F와 그리고 이 힘을 들여서 물체를 어느 만큼 이동했는가, S의 곱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황과 같죠. 우리가 힘을 들여서 물체를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육을 힘을 내어서 몸, 인체를 이동시키는 것도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일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기호로는 와트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일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은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보다 그 특징이 뭐예요? 금방 하죠.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률이라고 부르고요. 일률은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자, 그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같은 근력이라고 해도 누구는 단시간에 빠르게 폭발적으로 힘을 내고 누구는 비교적 힘을 잘 사용을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전자의 경우 보통 파워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순발력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 일률의 기호가 P가 나오죠. 여기서의 P가 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일률의 기호는 대문자 P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운동량의 P는 소문자 P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에너지 나옵니다.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에너지는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자, 눈으로는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물리량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뭐 있습니까? 뭐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 이런 것도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뭔가가 바로 일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물리량을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때 위에서 봤던 자동차와 같이 특정한 물체가 어느 만큼 이동을 할 수 있는가도 뭔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얘네가 뭐 타이적이든 자의적이든 어떠한 곳에 가서 부딪히든 그러면 그 다음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 그럼 그것도 일인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체가 움직이면서 획득한 에너지고, 자, 그 다음에 중력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항상 힘의 작용을 받고 아랫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운동 상황에서는 이러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잘 써야 우리가 운동을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운동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중요합니다. 자, 외부 환경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에너지는 상호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보존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 안에 뭐 탄성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인데,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면서도 운동역학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 키워드들 그리고 기호들을 모두 다뤄봤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다른 나라 말같이 들리실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실 건데 이렇게라도 잠깐 머릿속에 넣어놓고 저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와 함께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동역학의 개요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년 강의에서는 1단원부터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개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에 있죠. 1, 2, 3단원에서 비교적 읽어보면 이해가 가능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거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역학의 정의부터 보시면 앞에서도 다 봤습니다. 인체 움직임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내고요.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실제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자, 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힘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데 원인이 바로 힘이었고요. 결과는 뭐 형태 변화나 위치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에서 일단 목적, 내용 나눠서 봐야 되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목적, 정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비교적 적게 나오는 편인데 운동역학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운동역학은 왜 연구되고 쓰여지는가라고 한다면 운동기술의 향상, 내가 하는 운동 동작 기술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동수행의 안정성 향상 및 손상 예방이다. 아무래도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운동수행을 한다면 전보다 좀 더 안정성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 자, 운동역학은 특히 이런 스포츠 장비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화 같은 것도 막 생겨나고요.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과 많이 연관이 있는데 운동 장비 개발 및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자, 스포츠 동작 기술 분석, 개발 등과 관련해서 운동역학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문제로 나오면은 이러한 내용들 중에 한 3개 정도가 나오고요. 아닌 것 하나가 나옵니다. 이 하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진 않고 우리 스포츠 지도사 과목 중에 다른 과목의 정의가 주로 나오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운동역학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중에 3개를 가져오고요. 마지막 하나를 뭐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생리적인 변화를 뭐 알고자 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생리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심리기술 훈련 방법을 뭐 적용해서 뭐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또 심리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을 가져오지는 않고 비교적 헷갈리게 다른 과목의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살펴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볼 건데 우리 앞에서 다 봤습니다. 크게 정력학과 동력학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정력학은 작용하는 힘들 사이의 평형을 분석을 하는 학문인데 정지 상태, 무게중심, 안정성과 관련이 있고, 동력학에는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지해 있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죠. 작용하는 힘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이 동력학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동학 같은 경우는 운동의 원인인 힘을 고려하지 않는다. 무엇을 고려한다? 운동의 결과, 동작의 움직임이나 현상을 기술한다. 위치 변화,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운동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운동역학에서는 운동의 원인인 힘을 다룬다. 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고,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이 관련한 내용인데 가장 큰 카테고리가 운동역학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 이제 정력학과 동력학이 있고 그 아래 또 운동역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중복이 되긴 하는데 그때 이 운동역학이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단원 운동역학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요, 뒷장까지 해서 한 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되게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게 해부학적 기초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임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운동역학인데 왜 해부학이 나오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개관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인체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왜냐하면 인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가장 앞에서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볼 인체역학, 생체역학에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힘이 되는 거고, 자, 그 결과 위치가 변화한다라고 했죠. 우리 몸에서 근육에 의해서 위치가 변화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뼈다. 뼈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부학적 기초에서 근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뼈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뼈대는 골격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골격근개 또는 근골격계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그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해부학적 자세는 바로 아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요게 우리가 어떤 동작이든 자세든 설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 인체 위치나 자세에 대해서 말할 때 기준이 되는 자세고요. 바르게 선 자세에서 팔을 몸 옆으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손바닥이 앞을 보는 자세다. 자, 인간은 수많은 움직임, 수많은 자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거나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준이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해부학적 자세고 일단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때 이런 해부학적 자세는 우리 밑에 나오는 방향 구분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 상황이든 평상시든 뭐 앞을 봐라, 뒤를 봐라, 위로 올라와라, 아래로 내려와라 이러한 명령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은 옆으로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서 있을까요? 이렇게 서 있고 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자, 왼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상체를 숙이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해서 숙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두 사람에게 앞을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는요 왼쪽 이 앞방향을 볼 텐데 B는 지금 어디를 봐요? 땅을 보겠죠. 그러면 같은 명령에도 다른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공통된 동작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한테 해부학적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세가 만들어지겠죠. 이때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다. 자,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우리는 앞과 뒤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슴과 등을 기준으로 어디가 앞에 있죠? 가슴이 앞에 있죠. 이런 겁니다. 자, 위와 아래라고 봅시다. 그러면 머리와 발 중에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바깥쪽과 안쪽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 신체 중심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데 이 신체 중심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바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배꼽과 손 중에 어디가 바깥쪽에 있나요? 그러면 손이 바깥쪽에 있고 배꼽이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통 쪽과 먼 쪽은 바깥쪽과 안쪽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몸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이 상체 부분, 여기가 이제 몸통인 거고요. 몸통을 기준으로 각 팔다리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멀어지는 거고, 몸통 쪽으로 들어오면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깨와 손 중에 무엇이 더 멀리 있나요? 라고 한다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손이 더 멀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를 볼 건데, 뭐 일단 내용이 많습니다. 이 몇 년치 나왔던 기출 내용을 합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많은데, 여기 파트는 이제 문제 자체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연도별로 보면은 뭐 한 문제 내지 또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뭐로 많이 나오냐면 보기 수준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기 수준으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덤벨 컬을 할 때 주동근은 뭐 단축성 수축을 한다. 이런 식의 보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동역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과목이 어려운 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덤벨이 뭔지, 컬이 뭔지, 주동근이 뭔지, 단축성 수축이 뭔지. 근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몸의 골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뼈인 거죠. 그리고 근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명칭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리면, 덤벨은요, 우리가 헬스장 가면은 들 수 있는, 한 손으로 이렇게 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기구인데, 자, 컬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 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잡아 당긴다라기보다는 굽힌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 굽히는 것을 영어로 컬이라고 하고요. 펴는 것을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덤벨을 잡고 팔을 굽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주동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을 실제로 일으키는 근육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근육은 뭐냐면 상완이두근입니다. 상완이두근. 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새는 우리말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상완이니까 위팔이고요. 두 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두 갈래근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때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이 나오는데, 근육 자체가 짧아지면 단축성이고요. 신장성 수축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해부학적 기초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상완이두근과 위팔 두 갈래근이라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운동 역학 문제를 풀어보시면 언제는 상완 이두근으로 나오고 뭐 위팔 두갈래근으로 나올 때도 있고 시시각각 다릅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한자어식 표현을 많이 했어요. 상완 이두근, 뭐 광배근 이런 식인데, 최근의 경우에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우리말식의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위팔 두갈래근, 뭐 흉쇄유돌근 이런 거는 뭐 목비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익숙해요. 상완근, 뭐 전완근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더 익숙한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고 둘 다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이런 용어를 좀 더 많이 쓰니까 위팔 두 갈래근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문제로 나오면은 두 가지 다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병기해 주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둘 다 알면 좋지만 하나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래쪽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지우고 골격과 근육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골격과 근육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골격,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206개가 구성이 되어 있대요. 태어났을 때는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뼈와 뼈끼리 합쳐지고 뼈가 길어지고 하면서 이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모두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우지가 못하겠죠.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고, 우리 운동 역학을 봄에 있어서. 자, 그렇지만 일단 가볍게는 알아야 되고, 또 운동 상황에서 운동을 주로 일으키는 뼈대들은 있습니다. 그런 뼈들은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 자, 일단 크게 부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머리에 있는 머리뼈, 그 다음에 몸통에 있는 몸통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머리뼈는 일단 뇌를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광대뼈, 턱뼈, 다양한 뼈들이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몸통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척추가 되겠고, 척추는 우리 몸을 세우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경 중에 하나, 척수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머리뼈도 마찬가지, 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자, 몸통뼈에는 갈비뼈도 포함을 하고 있죠. 갈비뼈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팔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팔꿈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뼈, 여기가 위에 있다 그래서 위팔뼈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상완이라고 불렀고요. 자, 아래 있는 거는 그럼 뭘까요? 아래 있는 거는 아래 팔뼈가 되겠고 옛날에는 뭐 하완 또는 전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완근 하면은 아래팔에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뼈 있고요. 손뼈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 아래팔뼈 같은 경우는 위팔뼈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래팔뼈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요골과 척골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노뼈, 잡뼈라고 부르고요. 자, 이 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완뼈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지만 아래팔뼈 같은 경우는 팔꿈치 기준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손바닥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원리는 이 뼈의 생김새로 일어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다리뼈가 됩니다. 다리뼈는 크게 넓은 다리뼈, 대퇴 부분과 그 다음에 무릎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강이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발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 정도 알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보면 척추라고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이 몸통뼈에서 우리 신체를 지탱하고 있는 뼈 그리고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뼈라고 했는데 이 척추는 뒤에 관절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뼈로도 볼 수가 있고요. 수많은 뼈가 정렬해 있는 일종의 관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는 그때 이 척추는 연골관절이라고 해서 연골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부드러운 구간, 이 연골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척추가 딱 이렇게 생겼죠. 척추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랗게 생긴 이 원반, 이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디스크가 정렬해 있고 이 사이사이에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동작이 가능하죠? 이렇게 앞뒤로 늘어났다가 휘었다가 하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이 척추가요 그냥 통뼈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뻗쳤다가 하는 동작들은 이 척추가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때 이 척추 같은 경우는 그 부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 부분에 있는 경추가 있고요. 이제 가슴 쪽에 있는 흉추, 그 다음에 허리 쪽에 있는 요추, 그 다음에 허리 쪽 아래쪽에 있는 천추와 밑추로 나눌 수가 있다. 각각의 개수는 있는데 요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보디빌딩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보디빌딩에서 자, 필기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실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보디빌딩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실 텐데 자, 구술에서 24년도부터 뭐가 추가가 됐냐면 기능해부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능해부학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4년도부터 이러한 내용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보디빌딩 구술은 4문제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기능 해부학이. 근데 이제 25년도, 26년도 시험이 진행이 되면서 그 내용이 좀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운동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이 있고 인대로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운동 상황에서 움직임 기능과 관련한 우리 몸의 신체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뼈,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절, 인대, 힘줄인데 이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또는 근육이 손상되었습니다. 또는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게 24년도인가 3년도에 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운동 역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뼈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팔뼈를 한번 그려봅시다. 팔뼈는 이제 위팔뼈로 되어 있고 자, 뼈 그림은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팔뼈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래팔뼈인데 원래는 2개 있다라고 했는데 편의상 일단 하나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손뼈가 있겠죠. 손뼈가 이렇게 있는데 손뼈는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그릴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뼈에 붙어 있습니다. 일단 뼈에 붙어 있는데 하나의 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꼭 하나의 뼈를 기준으로 다른 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꼭 모든 근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움직임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근육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팔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근육이 위팔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근육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고 끝부분은 이렇게 얇아지면서 다음 뼈에 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죠. 자, 요게 이제 근육인 거고. 자, 그 다음 관절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관절은 무조건 뼈와 뼈 사이입니다. 그때 뼈와 뼈 사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이 붙이듯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봤던 척추처럼 뼈와 뼈 사이에 부드러운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 관절처럼 아예 관절란과 관절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관절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그때 이제 남는 것은 인대와 힘줄인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고등학생 애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이것을 많이 구분을 못합니다. 선생님, 저는 인대를 다쳤어요, 힘줄을 다쳤어요,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야, 인대가 어디야? 짚어봐 라고 한다면 짚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먼저 인대는 어디냐면, 이 네 번째도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뼈와 관절의 형태를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관절만으로, 뼈만으로 또는 근육만으로 이 조직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관절 주변에서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강하게 덮고 있는 섬유 조직을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인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무릎 십자인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다리뼈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로 크로스 되어 있는데, 지금 뼈와 뼈를 강하게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다치면 이제 뼈와 뼈의 움직임이 조금 불편해지겠죠. 자, 그런 게 인대가 되겠고, 자, 힘줄은 뭐냐면 근육에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근육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볼록한 부분이 있죠. 여기는 힘을 본격적으로 내는 살이라고 해서 힘살이라고 하고, 자, 힘줄은 어디냐면 이런 힘살이 얇아지면서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 상태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뼈로 가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때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의 끝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힘줄이라고 한다. 우리의 근육은 힘살과 힘줄이라고 하는데, 이 힘줄이 이제 옛날 말로는 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아킬레스 건이라고 한다면 종아리 근육이 뼈에 가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얇은 부분, 이제 거기를 이제 힘줄, 아킬레스 건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5개의 기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아래 근육계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 끝이 힘줄로 건으로 붙어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부착점에 따라서 기시부와 정지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지금 근육이 두 군데에 가서 붙어 있죠. 근데 보통 이러한 근육은요, 큰 부분을 기준으로 작은 부분이 딸려오는 형태입니다. 지금 팔 같은 경우는 큰 부분이 위팔이에요, 아래팔이에요? 위팔이죠. 여기가 크고 아래가 작은 분절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근육이 수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근육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큰 부분에 붙어 있는 이 지점을 기시점, 기시부라고 하고, 시자가 들어가죠.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은 어디냐면 도착한 지점이겠죠. 거기가 이제 정지부고, 지금 팔 같은 경우는 아래팔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지부, 착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명칭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근육은요, 특성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방금 봤던 상완 이두근 같이 무엇인가를 굽히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굴곡근 또는 굴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굽히는 역할도 있으면 펴는 역할도 있겠죠. 이 팔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상완 이두근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펴지기도 하지만, 아예 팔을 펴는 근육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 것. 상완 삼두근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팔꿈치를 살짝 지나서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수축을 하면은 팔꿈치가 어떻게 될까요?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펴지겠죠. 자, 이렇게 펴지게 하는 근육은 다시 수축을 했을 때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 펴지게 하는 근육을 우리가 신근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외전근, 내전근이라고 나오는데, 팔다리를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전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리게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외전인데, 그러면 그 근육들도 있겠죠.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 삼각근, 이런 게 이제 수축을 하면은 팔이 이렇게 올라올 테고, 뭐 등도 관여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전근이고, 오히려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 이제 해부학적 자세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리는 이렇게 모아지는 거고, 이런 것들은 내전근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럼 마지막 회전근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에서 회전근으로 아예 불리우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죠.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에 어깨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근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서로 수축을 하면은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이 팔뼈가 절구 모양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회전근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움직임 역할에 따라서 주동근, 길항근, 협력근으로 나누는데, 자, 주동근은 야, 팔꿈치를 굽혀봐 라고 했을 때 이 굽히는 근육이 주동근인 거고요. 자, 길항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동근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굽히는 역할이
상완 이두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곳은 상완 이두근과 반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의 기랑근은 상완 3두근이고 상완 3두근의 기랑근은 상완 이두근이다. 서로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 협력근도 있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역할 자체는 주 움직임을 만들어내냐 아니면 보조로서 만들어내냐. 우리 종아리 근육 같은 게 그런 예인데 종아리도 두 개의 근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는 것과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아리 쪽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역할 자체가 비슷합니다. 역할 자체가 비슷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협력근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지우고, 자, 그 다음 근육의 종류를 보도록 할 건데 자세한 근육의 내용은 생리학을 보시면 되는데 그 운동 역학에서 근육이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육의 명칭 정도,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상완 이두근 또는 뭐 대둔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이런 식으로 명칭 위주로만 나오니까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 자체는 이제 근육의 종류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근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장근, 내장근, 골격근인데 각각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 통제할 수 있는가인데 뭐 이런 거죠. 내가 멈추라면 멈추고 움직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가인데 심장은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가 없죠. 자, 심장은 불수의적인 거고, 자, 우리 몸 안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내장근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불수의근이고, 골격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근육들은 수의적이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뒤에 있는 게 재밌는데 가로무늬, 밑무늬, 가로무늬라고 나오는데, 자, 근육은요 수축을 하려면 두 개의 섬유가 있고 이 섬유가 서로 만나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길이가 이렇게 만나서 전체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게 되거든요. 짧아지면서 힘을 내게 되는데 이 섬유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계속 있습니다. 자, 이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가로무늬가 됩니다. 아, 가로로 되어 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근육들은 수축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심장도요 한번 수축을 하죠. 그래서 가로무늬가 있고 우리 몸에 있는 골격근도 가로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장근인데 내장근은 밑무늬입니다. 밑무늬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가로무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밑무늬입니다. 그러면 내장 같은 경우는 실제 수축을 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수축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근육 안에 있는 이런 섬유들이 가지런하게 놓여있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들쭉날쭉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수축을 하긴 합니다. 수축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서 만약 A라고 하는 부분에 음식물이 있고요. B라고 하는 부분이 각자 마음대로 수축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에 있는 음식물이 옆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또 수축을 하게 되면 또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생리학에서 연동작용이라고 하는데 연동작용, 이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격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있습니다. 뼈, 관절, 인대, 뭐 힘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근육도 마찬가지로 근육은 무엇이고 뭐 힘줄은 무엇인지, 그때 근육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움직임을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불리우는지도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에서 관절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이제 골격계, 뼈 봤고요. 그리고 근육계, 근육도 봤는데 우리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운동역학에서 이 관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절의 생김새, 뼈와 뼈가 어떻게 만났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 인체가 보여주는 움직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일단 관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가 그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관절인데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섬유관절이라고 부르고요. 섬유관절. 두 번째는 위처럼 이제 뼈와 뼈가 있고요. 이 뼈와 뼈 사이에 부드러운 조직, 우리 연골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척추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골이 있기 때문에 연골관절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앞에서 뭐 척추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갈비뼈 있죠. 갈비뼈도 연골관절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이 갈비뼈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죠. 그때 이 갈비뼈가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척추가 굽혔다가 휘었다가 하는 것처럼.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아예 특정한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공간이 있고 이 안에
일종의 액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액체를 윤활액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간 안에서 뼈가 자유롭게 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방금 말했던 이 세 번째 관절낭 안에서 윤활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뼈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형태를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1축 관절,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2축 관절, 그리고 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3축 관절인데 이 두 방향, 세 방향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학 함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X축이면 X축, Y축이면 Y축, 한 방향이 이제 1축인 거고요. X랑 Y축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2축, 그리고 X축,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Z축까지 있는,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3축 관절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관절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움직임은 이제 힘을 통해서, 근육을 통해서 생성이 되지만 이 움직임에 대한 형태는 오히려 이런 관절에 의해서 보여지는 경우가 다수가 되겠습니다. 자, 1축 관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축 관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첩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경첩 관절에서 경첩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문이 있으면 문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렸다가 닫힐 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문과 벽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첩 있죠. 이게 경첩인데, 자, 문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방향으로만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죠. 우리 몸에서 이렇게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팔꿈치와 무릎뼈. 자, 팔꿈치도 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는 열리지만 이 반대쪽으로는 열리지가 않죠. 반대쪽으로 팔을 펴다 보면은 더 이상 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경첩 관절이라고 부른다. 무릎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는 접혀지지만 앞쪽으로 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갔을 때 더 이상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축 관절의 경첩 관절은 팔꿈치와 무릎 관절이 있다. 자, 두 번째 중쇄 관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잘 되는데 중쇄 관절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동그란 바퀴가 하나 있고 우리 바퀴가 크랭크 축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쇠꼬챙이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쇠꼬챙이와 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돌아갈 수가 있죠.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예시가 목관절이 됩니다. 목관절이 이런 중쇄관절 형태라서 좌우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중쇄관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축 관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 그러니까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2축 관절이다. 자, 왼쪽에서 2축 관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관절과 안짱 관절인데, 자, 타원 관절은 오른쪽에 있고요. 안짱 관절은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부분인데, 타원 관절 같은 경우는 주로 손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손목 관절이 이제 타원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안짱 관절은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짱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이 말 있고요. 말 있고 말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안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타면은 다리를 이렇게 안짱에다 올려놓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앞뒤로도 움직이고 뭐 뒤도 돌아봤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건 안 되죠? 완전히 계속 돌 수는 없습니다. 허리를 돌리다 보면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짱 관절인 거고, 우리 손에서 보면은 엄지 손가락 있죠. 엄지 손가락이 안짱 관절이 됩니다. 자, 우리의 손은요, 손뼈 자체는 다 경첩 관절입니다. 뭐 손가락 마디 사이사이 다 이렇게 상하로만, 이제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 엄지 뿌리뼈가 이렇게 안짱처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냐? 엄지를 이렇게 돌려서 새끼손가락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이 엄지손가락이 안짱 관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손가락 뺨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서로 만나려면 엄지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새끼손가락과 중지가 뺨끼리 만나려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뼈와 뼈가 특정한 관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 3축 관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축 말만 들어도 딱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관절로 보이죠. 우리가 이것을 절구 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자, 절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절구통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절구통 안에 이렇게 절구 방망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절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 수도 있고 좌우로 왔다 갔다가 상하로도 갔다가. 자, 이러한 형태인데 우리 몸에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어깨 관절과 엉덩 관절.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때 어깨와 엉덩관절, 고관절 중에 좀 더 절구 모형에 가까운 것은 이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 뼈 안에 우리 대퇴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퇴뼈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이제 절구관절의 완전한 형태고요. 어깨관절은 사실 완전한 절구 형태는 아닙니다. 어깨뼈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상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결제 조직들이 많아서 회전근도 있고 하면서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움직임 자체로 보면은 이 엉덩관절, 고관절보다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그 움직임에 있어서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상이 또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회전근개 파열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어깨관절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관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러한 관절을 통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 명칭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관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움직임 구분 같은 경우는 운동역학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힘을 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굽힘과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말로는 굴곡과 신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관절의 각이 작아지거나 커지는 동작을 말합니다. 자, 그때 관절의 각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굽힘이라고 부르고요. 관절의 각이 커지는 것을 이제 편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일축관절입니다. 우리 일축관절 어디라고 했죠? 팔꿈치, 그리고 무릎관절이라고 했는데, 왼쪽 그림에서 팔을 기준으로 팔이 이렇게 두 개의 뼈가 가까워지면 관절의 각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팔을 굽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반대로 가면은 팔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굴곡 신전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명칭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벌림과 모음 나옵니다. 옛날 말로는 이제 벌리는 것은 외전, 모으는 것은 내전인데, 자, 팔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죠. 이것을 외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까워지면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팔다리가 몸 중심으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동작인데, 가까워지면 모음, 내전, 멀어지면 벌림, 외전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엎침과 뒷침이 나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에서 딱 일어납니다. 어디냐면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아래팔뼈. 자,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면은 두 개의 뼈가 이렇게 있고요. 이 두 개의 뼈가 우리 손바닥을 기준으로 엄지를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뼈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있는 뼈, 요골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형태인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때 이 엄지손가락이 내 몸 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것을 회내라고 부르고 엎침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엄지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 엎침, 회내라고 부르고, 반대로 가면 뒷침, 회외라고 부른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돌림과 휘돌림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회전과 회선으로 예전에는 불렸는데, 자, 이러한 형태는 이제 삼축관절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어깨나 고관절을 축으로 팔이나 다리를 돌리는 동작이다. 그때 축을 중심으로 전체가 돌면은 돌림, 한쪽만 돌면은 휘돌림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것 이외에도 움직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아래로 내리는 하강이라든지, 뭐 발목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막 돌리는 번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뽑자라고 한다면 굴곡과 신전, 외전과 내전이고, 그 중에서 더 문제로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굴곡과 신전, 굽힘과 편인데, 그러면 이게 어떠한 관절이 주로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일축관절, 이제 경첩관절, 팔꿈치, 무릎관절,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운동면과 운동축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움직임을 보일 때 신체의 각 분절 기준으로 그 움직임을 설명을 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움직임은 우리 신체 전체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서 신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도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운동축에는 뭐 전후축, 좌우축, 수지축이 있고 운동면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는 그 축이 결정이 되면요, 이 축 안에서 운동을 하는 그 면은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과 면은 세트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는 하나만 알면은 그 다음 거는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축부터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전후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왼쪽 부분인데, 전후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있을 때 지금 무슨 자세로 되어 있죠? 해부학적 자세로 되어 있죠. 이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쇠꼬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꼬챙이를 꽂는 건데, 자, 전후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꼬챙이의 끝이 전과 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 앞쪽에 꼬챙이가 하나 있고요, 후 뒤쪽에 꼬챙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마네킹 있죠? 이 마네킹을 돌려봅시다.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룰렛처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돌아가는 면을 앞뒤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면은 좌우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전후축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면 좌우면이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동작이 손 짚고 옆돌기가 된다. 우리 손 짚고 옆돌기 합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모양과 비슷하게 되죠. 자, 그때 이렇게 우리말로 나올 수가 있는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역학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가끔씩 한자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헷갈리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전후축하고 시상축으로 나와 있죠. 이 시상축이 좀 생소할 텐데, 여기 시상에서 이 시자가 무슨 글자냐면 화살시입니다. 화살시. 자, 우리가 걸어가는데 화살을 딱 맞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죠? 이 전후축이 꽂힌 모습이 되죠. 그래서 시자가 나오면 화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전후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면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축부터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운동면의 한자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축부터. 자, 두 번째, 좌우축 나오는데, 이제 쇠꼬챙이의 끝이 한쪽은 왼쪽인 거고요, 한쪽은 오른쪽인 겁니다. 자, 이제 옆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봅시다. 그러면 앞뒤로 빙글빙글 돌겠죠. 앞뒤로. 자,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요? 이제 앞뒤로 일어나니까 전후면상에서 일어난다. 딱 봐도 어떤 동작? 앞구르기 동작 또는 공중 돌기,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보면 딱 세트로 다니잖아요. 자, 좌우축을 설명하는 용어 관상축 나옵니다. 관상에서는 이 관자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자에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자놀이. 이제 관자놀이가 우리 좌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상축이라고 한다면 관자놀이를 이렇게 통과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좌우축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수직축 나옵니다. 수직축은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수직으로 내려놓은 축이고, 우리가 이렇게 축이 되어 있으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겠죠. 그 움직임은 수평면상에서 일어난다. 자, 수직축은 종축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때 운동면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반대입니다. 전후축은 좌우면상에서 일어나면 좌우축은 전후면상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캐치하면은 문제 푸는데 괜찮으실 겁니다. 자, 수직축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수평면상의 운동은 뭐 피겨스케이팅 이런 데서 하는 턴 동작, 그리고 체조 동작에서 하는 비틀기, 트위스트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동면과 운동축에서는 뭐부터 꼭 하자? 운동축부터 하자. 전후면은 이 꼬챙이의 끝이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후인 거고, 좌우축이면은 한쪽 끝이 좌고 한쪽 끝이 우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운동면은 반대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전후가 오면은 좌우면이 와야 되고, 좌우가 오면은 전후면이 와야 된다. 수직축은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운동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뭐 단일 문제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운동이다. 자, 운동역학에서 크게 세 가지의 운동 형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선운동, 두 번째는 각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선운동과 각운동이 합쳐진 복합운동.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운동은요, 병진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있고, 이 물체를 왼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라고 해보고, 이 물체에 3개의 점을 찍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끝난 다음에 또 3개의 같은 지점의 위치를 찍어 보면 이 점의 궤도가 그려지죠.
맨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움직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인데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의 점의 위치가 동일하게 이동을 하죠. 좌우로. 어떤 모습을 그려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제 선이라고 하는데 선의 모습을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이제 선운동, 병진운동이라고 한다. 자, 어떤 물체가 신체 내의 모든 점의 위치가 상하 또는 좌우로 똑같이 변하는 운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운동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선운동과 곡선운동인데 곡선운동을 설명을 해보면 어떤 물체나 신체 움직임이 좌우, 상하의 병진 운동이 합쳐진 운동이라고 나옵니다. 자, 축구공이 하나 있고요. 축구공을 이제 발로 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축구공이 이제 발의 힘을 받아서 위로 이렇게 떠오르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서 떠오르게 되면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면에 도착을 할 건데 그때 축구공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점을 찍어 봅시다. 그리고 회전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이동하는 궤적을 그려보면 요렇게 맨 위의 점은, 두 번째 점은 요렇게, 세 번째 점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지금 그림이 조금 삐뚤긴 한데 일단은 이 세 개의 점이 이동하는 궤적이 동일하죠. 일단 동일한데 지금 이 궤적이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죠. 그래서 곡선 운동인 겁니다. 자, 다시 어떤 물체나 신체 움직임이 좌우 상하의 병진 운동이 합쳐진 운동이다. 좌우로도 상하로도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시를 보면은 활강하는 스키어, 던져진 물체나 신체 투사체 운동, 방금 말한 설명인데 이런 것들을 곡선 운동이라고 하고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이 이 선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자, 헷갈리면 앞에 글자 때 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과 곡을 빼면 다 선운동이죠. 자, 선운동이 뭐랑 헷갈리냐면 뭔가 지금 회전하는 것 같아 보여서 각운동이다 이렇게 오답으로 보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회전운동, 각운동이라고 나오는데 물체나 신체가 한 점이나 한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축이 내부에 있는 경우, 외부에 있는 경우인데 자, 예시를 보면 해머 던지기 있죠. 해머 던지기를 그려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이렇게 해머를 잡아서 해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지탱을 해서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빙글빙글 돌 텐데 이 해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축이 어디예요? 내 몸 한가운데죠. 내 몸을 기준으로 여기가 축이라고 한다면 이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럴 때는 축이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축이 외부에 있는 경우도 보면은 철봉의 대차돌기라고 나옵니다. 자, 대차돌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철봉이라고 하는 체조 종목이 있습니다. 철봉을 이렇게 잡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대차돌기는 몸을 크게 쭉 펴고요. 크게 360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합니다. 요게 이제 대차돌기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축이 어디예요? 철봉이 축이죠. 철봉. 그러면 내 신체 중심이 중간이라고 한다면 신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축은 내 몸 안에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그래서 철봉 대차돌기는 축이 외부에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복합운동입니다. 복합운동은 말 그대로 두 가지 형태가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신체 운동의 대부분이 이렇게 속합니다. 뭐 보행, 체조 동작 나오는데 가장 단순하게 보행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신체 중심을 기준으로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뭐 팔, 다리를 봤을 때 무릎이 굽혔다가 펴졌다가라고 하면서 무릎 관절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돕니다. 무릎도 마찬가지. 그럼 이것도 회전 운동으로도 볼 수가 있죠. 신체 각각의 분절은 회전을 하지만 신체 중심 자체는 이렇게 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보행만 보더라도 복합 운동이다. 실제 대부분의 우리 신체 동작은 복합 운동이 됩니다. 자, 요게 25년도에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였고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직선운동, 곡선운동, 병진운동, 복합운동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직선운동은 병진운동의 한 종류이다라고 나오는데 맞죠? 병진운동에는 직선운동과 곡선운동이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곡선운동은 회전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다. 자, 요거 항상 강의에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선운동은 회전운동이 아니라 병진운동에 해당한다. 2번이 틀렸죠. 자, 3번 병진운동은 직선운동과 곡선운동 모두를 말한다. 맞는 설명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로 상충되죠. 그럼 내가 운동역학을 아예 모른다고 가정을 해도 실제 이 문제를 받아보면은 이 두 개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50%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 이런 문제가 꽤 많습니다. 이 교수 입장에서 문제를 깔끔하고 어려우면서 의미 있게 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푸는 사람 입장에서 답이 의외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문제를 잘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4번 복합운동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혼합된 운동이다. 자, 맞는 설명이고 병진운동, 선운동, 회전운동, 각운동이라고 나오고 우리 뒤쪽에 가보면 이제 운동학적인 분석, 운동 역학적인 분석에서 각각 또 나옵니다. 선운동의 운동학, 각운동의 운동학, 선운동의 운동역학, 각운동의 운동역학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기 부분은 지금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물리량 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리량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냐면 우리 기초 과학 있죠? 과학 시간이나 물리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운동역학에서도 꽤나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갑자기 나오면은 아예 모르면 풀기 어려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해를 하고 풀면은 되게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외울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물리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리량이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뭔가 이제 설명을 하기가 애매해요. 어려운데 그냥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특정한 현상을 설명을 할 때 필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 또는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역학이든 과학이든 대부분 이제 실험을 하고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현상을 뭔가 숫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때 그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위에 수치와 값이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긴지 그 길이가 궁금해요. 그러면 측정을 하겠죠. 뭐 줄자를 가져오든 뭐 측정기를 가져오든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값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통은 키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를 쓰는데 이 사람은 180cm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게 물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래서 나올 건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길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사이클이 있죠.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 스포츠 상황과 굉장히 밀접을 합니다. 우리 뭐 마라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록을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42.195를 다 뛸 때까지 시간을 재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표현을 할 겁니다. 뭐 이 2시간 뭐 몇 분이 걸렸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시간도 물리량인 거고 뭐 더 나아가 볼까요? 뭐 야구라고 해봅시다. 야구에서 공의 속도를 측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스피드건이든 영상 분석이든 어떻게든 해서 그 속도를 알아내죠. 뭐 150km의 속도로 날아갔다. 그러면 이때 이 속도도 뭐다?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물리량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과 벡터라고 하는 것. 자, 그때 우리는 스칼라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고 벡터에는 어떤 것이 해당을 하는가 일단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 뒤에 나오고요. 물론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가볍게 들으시고 제 생각에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일단 스칼라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칼라. 자, 스칼라는요, 스케일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케일러 뭐로 알고 있죠? 우리 저울이라고 알고 있죠. 저울은 어떤 것을 재는 도구입니다. 재는 도구. 이제 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던 뭐 길이나 마라톤 했을 때 뭐 거리도 있겠죠. 거리도 잴 수가 있고 시간도 잴 수도 있고 온도도 잴 수도 있고 넓이도 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속력이나 질량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칼라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잴 수 있으니까 비교적 산술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산술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측 연산이 된다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1m의 길이와 2m의 길이를 더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죠? 3m가 되죠. 연산이 되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이제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뭐 2초에다가 3초를 더하면 5초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스칼라는요, 크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스칼라다. 자, 그러면 한번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어렵냐면 벡터가 어렵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방향이 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칼라에서 거리가 있고요. 벡터에서 변이가 있습니다. 우리 거리와 변이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개관에서도 살짝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내가 있고요. 여기 나가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체육관에서 한쪽 방향으로 5m를 걸어갑니다. 5m를 걸어가고
그 다음에 또 5m를 걸어가요. 5m를 걸어가고. 자, 그 다음에 딱 섰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뭐 10m를 일단 되돌아왔다가 또 반대쪽으로 5m를 걸어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총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하면 총 이동한 궤적을 보시면 됩니다. 5m, 5m, 10m, 5m이기 때문에 총 25m를 내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데 변이는 뭐냐면 변이 우리 앞에서 시작한 지점과 끝 지점과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끝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나의 경우에는 시작과 끝 지점의 차이가 몇 미터죠? 5m가 되게 됩니다. 여기 딱 5m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거리는 그동안의 스토리를 다 이해를 해줍니다. 어떻게 왔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근데 변이 같은 경우는 처음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만큼만 갔는가만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어느 만큼 크기만큼을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방향과 크기를 이때부터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 방향과 크기를 고려하는 물리량이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속력하고 속도도 알아봤습니다.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지만 나눠야 되는 분자 같은 경우 변이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었을 때 속도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요 네 가지는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스칼라는 거리, 이제 벡터는 변인데, 자, 그러면서 가속도까지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속도에는 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벡터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도 벡터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길이, 넓이, 온도,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나옵니다.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벡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뒤에서 공부를 할 텐데 힘을 공부하게 되면은 힘의 3요소를 배우게 되거든요. 힘의 3요소가 뭐냐면 어떠한 크기의 힘이 어떠한 지점에 작용을 하는가, 이 작용점과 그리고 그 작용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휘하는가, 이 방향으로 나누는데, 자, 3요소 크기, 작용점, 방향이라고 나온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벡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힘 덕분에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물리량에 대해서도 힘이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량은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질량과 무게가 되는데, 이 질량과 무게를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일단 질량 자체는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물체든 이 세상 속에서 특정한 3차원 공간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 물체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정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 양을 말하는데 그게 질량인 거고, 자, 무게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많이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무게 뭐냐고 물어보죠. 그때 말하는 무게인데, 자, 이 무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힘이 작용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이 질량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력입니다. 중력.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질량을 가진 내가 있고, 이제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나를 잡아당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되면서 곱하게 될 텐데, 이렇게 나오는 게 무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중력만 보더라도 크기가 있고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중력이 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무게는 벡터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질량과 무게를 세트로 알아야 되겠죠. 질량은 스칼라, 무게는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동량 나오는데 운동량도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고 뒤에서 또 볼 건데, 운동량은 mv라고 했죠. 그때 m은 뭐라고 했어요?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량 자체는 뭐다? 스칼라인데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죠? v라고 하는 속도가 곱해져 있고, 속도는 뭐예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죠. 자, 스칼라에 벡터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벡터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렇게 아예 단일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한 개념을 물을 때 보기 수준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학적 그리고 운동역학적 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질량은요,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칼라냐고 묻는 거고, 질량은 우리 앞에서 스칼라라고 배웠죠. 맞는 설명이고, 시간도 크기만을 갖죠. 맞고.
세 번째, 힘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나오는데 이제 요게 틀린 거죠. 힘은 크기와 방향도 가지게 돼서 벡터의 물리량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거리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한 총 궤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크기만을 갖는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때 비교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질량과 무게. 무게는 이제 벡터인 거고 거리와 비교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변위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힘을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은 맞습니다. 맞지만 요거 자체는 에너지는 아니고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억은 일단 틀렸고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결정된다. F는 m 곱하기 a죠. m이 질량이고 a가 가속도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은 맞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크기를 갖는 스칼라다 라고 나오는데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죠.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리을이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나 이제 살펴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 문제로는 뭐 단일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기로도 자주 나옵니다. 보기로 아까 봤던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갑자기 이게 한두 개씩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꼭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운동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에 우리 이제 인체역학과 운동학 그리고 운동역학까지 쭉 나갈 텐데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용어들, 개념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단원에서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가지 않으면 뒤쪽에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던 물리량 이런 것도 조금 더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종류에서 손운동, 각운동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운동면과 운동축은 어떻게 나누고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굽힘과 펴, 벌림과 모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은 일단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공부를 할 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2단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옆장으로 가서 3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